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저기 요즘에 쿠팡 사태에 대한 몇 가지 지금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왜, 것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 한 번쯤 국제 정세를 논할 때, 미국과 한국에 펼쳐져 있는 이런 딥스테이트, 워키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제재를 가지고 어, 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 이 쿠팡 사태를 이야기를 해보면 쿠팡이 지금 뭐 그 자체적으로 그 이제 저기 중국에서 중국인 용의자를 만나서 어떤 그 컴퓨터 파일을 받고 이것을 조사한 결과 한 3,700명 정도의 피해자다. 실제 유출된 것은 3,700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어떤 국회 여론들이 지금 뭐 아니 3,000명이 아니다. 3,700만 명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갭 차이가 굉장히 만 배가 나요, 만 배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들이 자꾸 잘 이해를 못하고 뭐 숫자나 3,000명이나 3,700만이나 뭐가 다른 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왜 의미가 달라지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먼저 3,700만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민주당 국회와 그 정부 그리고 어떤 언론들의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중국인 범죄자가 3,700만 명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생겼었다.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보고 이 피해자를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쿠팡의 입장에서는 그 접근을 할 수 있었지만은 실제로 누설된 거는 다운로드 된 거는 3,700명이므로 3,700명에 관한 것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피해를 논할 때는 법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을 얘기를 보면 법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그 노트북에 있는 3,000여 개의 그 개인정보라는 거죠. 그것이 유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으로 두고 얘기를 해야지 가능성으로 두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위험 물질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를 따지고 보면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은 결과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700만 개의 서버를 이게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데이터 전송량을 다른 형태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3,700만 개의 정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컴퓨터로도 다 저장이 안 돼요.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의 메인 서버가 있고 대용량 컴퓨터죠. 메인 서버가 있고 이 메인 서버에서 로컬 서버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이거를 각 로컬 서버를 뚫고 들어가고 이 메인 서버를 들고 들어가갖고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만 해도 벌써 상당히 많은 지체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보안 점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일일이 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서버 자체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면 이거는 이 정보 단순히 접근성만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확정지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갈 때는 정말 그때는 불나요. 불이 나고 왜 서버가 과용량이 되니까. 그리고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서 셧다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뭐 몇천 건 갖고 나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쿠팡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거를 뭐 3,700만 개 이런 거를 들고 나간다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얘기할지 몰라도 현실상 전혀 불가능한 얘기. 그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법은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쿠팡의 얘기는 뭐 3,700만 뭐 이런 것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인된 것이 3,000개다라고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3,000개 확인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본질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인 그 피가해자를 검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검거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논하기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접촉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과징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업정지 뭐 이런 얘기, 뭐 과징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쿠팡은 과태료 이상을 낼 수 있는 법리적 구조가 아니에요. 자, 과징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사상의 법적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쿠팡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예요? 관리 부실이죠. 관리 부실로서 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과태료 정도의 수준이지 과징금을 때린다거나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는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어떤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 대부분 과징금 정도에서 끝나요. 왜? 가해자를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쿠팡에 대해서는 징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예요? 중국에 있는 그 피의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자,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쿠팡이 중국에 있는 피의자를 만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왔죠. 뭐 이거를 두고 뭐 셀프 조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셀프 조사라는 이런 프레임은 두지 말아야 돼요. 자, 쿠팡은 지금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인 그 사람을 고소한 고소 주체가 누구죠? 쿠팡이에요. 쿠팡이 피고로서 피고가 나 고소인으로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되는 거죠. 피해자가 뭐예요? 가해자를 고소를 한 사건이 된 거야.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 경찰에서 뭐 알려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조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얘기는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수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이 공권력이 외국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도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고 또 상대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런 어떤 그 피의자 송환이라든가 범죄자 인도 협정 뭐 이런 걸 거의 안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그 경찰이 나서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못하죠. 응? 그러니까 쿠팡이 누구랑 그 협업을 했어요? 국정원이죠.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국정원도 아니고 쿠팡이 미국 기업인 이상 CIA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CIA는 중국 내에 여러 첩보 조직 활동을 하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갔으면 그 피의자를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셀프 조사니 뭐니 이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것을 들어가서 확보를 하고 물증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느냐부터 먼저 따져야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피의자를 몰고 가니까 쿠팡걸스는 뭐예요?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그 관련된 서류를 수집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는 셀프 조사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뭘 해요? 피의자들 뭐야?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제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뭐 셀프 조사니 뭐 이런 뭐 피의자가 피의자를 뭐 조사했다 뭐 위증할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경찰이 갈 수 있으면 가서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모든 사건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증거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쿠팡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뭐 징벌적 손해배상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영업 정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어떤 근거로 무슨 증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증거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확보된 게 없어요. 지금 뭐 국정조사도 계속 한다는 얘기가 뭐, 뭐 3,700만 건데 뭐 국정원에 어떤 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국정원에서도 뭐 협조했다는 얘기 나왔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셀프 조사고도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셀프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이 쿠팡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새 뭐 노동 문제 있죠? 대관 사업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그, 그 뭐냐. 지금 이제
개인정보 유출.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각자 따로 노는 사건일까요? 언론에서는 지금 그 뭐 노동 따로, 뭐 대관 사업 따로, 대관 사업도 얘기도 잘 안 해요. 근데 그리고 뭐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대관 사업에 얘기해 봅시다. 이 대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치권 인사나 국회의원들이 또는 보좌관들이 자기가 국회의원을 그만둔 후에 또는 공직생활을 그만둔 후에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권과 로비 활동을 해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착이 되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대관 사업에서 어떤 얘기가 대관 할 때 뭐예요? 김병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나왔죠. 지금 이제 사퇴를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보좌관이 쿠팡의 보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보안 관련, 개인정보에 관련된 업무를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이 거기가 들어가서 하고 있었다.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거기에 그 쿠팡 그 보안 담당자들이 중국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또 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국정원에 들어가 있죠. 이 국정원과 지금 쿠팡이 협업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피의자 데려오는데 송환한 그 피의자의 그 진술과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이 대관 업무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따로 별개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별개의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빠른 거는 뭐 어떤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것부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조사를 해나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중국인 검거,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관 사업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과 보좌관들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 보좌관이 과연 개인정보 유출과는 연관이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과 있다는 건 이게 뭔가 커넥션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고 들어가면 뭐예요? 이 중국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못할까요? 그 대관사업에 누가 있어요? 정청래 지금 당 대표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구린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하고는 쿠팡을 꼬리 자르기를 해나가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에서 지금 누가 빠졌어요? 야당인 국힘이 빠졌죠. 왜? 대관 업무 증인들은 그 출석을 안 시키고 누구만 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이거만 하고 노동 문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국힘은 뭐예요? 이거는 표적 청문회, 표적 조사다 라고 하면서 반발하면서 지금 국정조사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연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하고 있는 이 노동 문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의하면 쿠팡에서 한 5년 동안 쿠팡 근로자들 한 30명이 산재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타이틀로 30명 막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발생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쿠팡의 그 근로자는 계약직만 9만 명이에요. 여기에 일용직까지 치면은 한 15만 명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파악한 숫자는 9만 명 정도. 그런데 한진이라든가 로젠이라든가 이런 한젠, 로젠 택배, 뭐 CJ, 대한통운 뭐 이런 물류 회사들이 전체 총 근로자 수가 10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거의 모든 근로자는 쿠팡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쿠팡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그 산재 사망률은 최근 5년간 27명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만 보면 쿠팡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 재해 발생률을 보면 어디가 더 높아요? 로젠택배라든가 CJ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그 발생률이 더 높다는 거죠. 쿠팡은 연간 약 0.0075%의 사고 발생률이에요. 근데 타사, 쿠팡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0.03에서 0.06%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발생률이 더 적은 거죠. 실제 위험률은 쿠팡이 적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 수치 외에 다른 것들이 근로 환경은 어떨까? 쿠팡은 직고용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쿠팡 자체가 직고용이에요. 직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 체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기업에서 바로 돈을 주니까. 중간에 어떤 아웃소싱 업체들에게 투여되는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안전 매뉴얼과 교육, 안전 장비 관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교대제로 운영이 돼요. 여러분 다른 데는 뭐 어떻게 되면 교대제가 아니에요. 어떤 데는 야간 조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서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라든가 다른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피로도나 작업 환경은 누가 더 힘든 건가요? CJ라든가 로젠택배라든가 쿠팡을 제외한 다른 물류 회사들이 더 작업 환경이 안 좋고 실제로 사고 발생률도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쿠팡이냐? 자, CJ, 대한통운, 로젠택배, 한진택배 이런 데 이런 물건을 이런 데 소속하는 근로자들은 민노총 소속들이 많아요. 민주노총.
자, 그런데 쿠팡은 작년에 민노총에서 탈퇴를 했어요. 왜 탈퇴를 했냐? 쿠팡 노조는 그 노조비나 그 모든 것들을 근로자들을 위해서만 쓰지 정치활동 같은 데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 같이 막 뭐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윤석열 탄핵 집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안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조의 본질은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민노총을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의 지원을 받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쿠팡을 없애는 것이 뭐예요? 쿠팡 기업을 몰아내면서 그 근로자들을 민노총의 밑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국정조사에서 쿠팡 노조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뭐예요? 거절당했어요. 민노총은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로저스 대표 앞에서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편파적인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하려면은 진짜 취약한 민노총 계열의 택배 노조부터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데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데서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 것이죠. 그러면서 이 쿠팡 사태는 아주 우리나라 택배 또는 어떤 물류 시스템의 어떤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권이 대응하는 것이 문제. 물론 쿠팡도 문제가 있죠. 어쨌든 관리 책임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경유착이 근원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로저스 대표가 왔는지도 몰라요. 왜? 한국인 인맥들을 끊어내야 되거든. 그런데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외국인 대표이사. 특히 미국 본사의 대표인 로저스를 투입하면서 그런 로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정치권, 우리 사회가 보는 쿠팡 사태는 심히 왜곡되고 본질에서 떠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쿠팡 사태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우리 미국과 한국의 딥스테이트 이러는 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뭐죠? 딥이라고 하는 것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면 밑에서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국가 겉으로 보이는 국가 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어떤 그 비리들이 커넥션들이 오가면서 이 하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고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권력은 단순히 정치인들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언론과 범죄자들과 정치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커넥션처럼 맞물리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딥스테이트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부 권력과는 달리 국가의 핵심 정책과 사회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 행사하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적으로.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유착이 돼 있냐? 미국 민주당을 보면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폭력 집단이 바로 마피아예요. 자, 이 마피아가 어떻게 해서 정치권에 닿느냐? 이 사실 가장 이 마피아들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를 합니까? 그 뉴딜 정책이라는 걸 피지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막 토목공사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 하면 이민 그 불법 체류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런 그 국가 차원의 건설 공사를 뒷받침해줄 인력들, 저임금 구조의 인력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불법 체류자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커넥션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피아죠. 마피아들이 이런 불법 체류자는 왜 쓰냐면 이들의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왜? 미국 국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들은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이 되면서 뭐야? 마약과 이런 것들을 쉽게 손댈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특히 그 주로 된 것이 이제 멕시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폭격하겠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그러면서 이 불법 이민자 정책과 불법 체류자들과 조폭이 어울리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지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그들의 도움으로 바로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이 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뭐 워키즘, 뭐 정치적 올바름, 불법 체류자들을 뭐 이렇게 뭐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워키즘과 불법 체류자,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이 사실은 뭐와 연관돼 있어요? 마피아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1980년대 보면은 대탕트 시대가 열리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중국의 그 노동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구조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논리로 나오는데 이제 글로벌리스트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의 자본들이 마약을 가지고 미국을 들락거리고 그러면서 이 마약을 자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불법 체류자들 어떤 그 매춘부들이 이게 음지에서 양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론을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언론과 이 마피아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언론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그 범죄 시스템과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의 어떤 그 정치권에서 잘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업가로서 기업적인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어떤 이상을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카르텔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기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르텔에 대해서 끊어내야만 자신이 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구조가 한국에게도 있다는 거죠. 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수교를 하죠. 1990년대 그 노태우 대통령이 수교를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88 서울올림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 중국과의 경제 교류 속에서 우리는 뭐를 잃어버려? 반공 이데올로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87년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 기점을 통해서 밑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자본들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언론사와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계열에서 이제 그 워키즘 이른바 저기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 하는 사조들이 그대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정치계에도 하나의 딥스테이트와 같은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중국 그리고 민주당 세력 그리고 언론 이것이 결탁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의 한 기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생각들과 주류 그것이 이제 생각들이 한국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 세력 내에서도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뭘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뭐 3당 합당이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동훈 계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듯이 한국에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론에 대해서 이걸 강하게 저항을 한 것이 사실은 윤석열. 그럼 둘이 비슷해요. 트럼프도 뭐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 개혁을 해 나가는 거죠. 트럼 어, 윤석열 대통령도 뭘 했어요? 계엄령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엄령을 뭐 실패했다 뭐 어쨌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엄령에 실패했다 어쨌다는 얘기를 떠나서 뭐가 분명해졌어요. 이걸 통해서 중국의 부정선거 세력이 잠식해 들어왔고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으로 우리 안보가 노출이 되고 어?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항을 또 하기도, 대학생들이 저항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워키즘, 이런 그 중국과 어떤 중국 언론과 이런 언론과 이런 정치계들이 엮여져 있는 그런 커넥션들과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지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네수엘라고,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란의 어떤 지금 시위 운동, 그리고 이제 대만의 문제, 어, 그런 문제들로 지금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지금 되고 있어요? 과거의 좌파 정권들이 지금 하나씩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면서 다시 보수 세력으로, 다시 보수주의 운동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질서가 새로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의 걸쳐가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우리 보수 세력이 좌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세는 지금 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미국의 어떤 그 딥스테이트, 한국의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방향은 이런 커넥션들과 맞서면서 보수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대세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